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을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아나운서 손재원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정부청사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 합의문 발표가 방금 전 있었습니다. 그 내용부터 바로 들어보시죠. 그래서 지난 13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이 합의문이 도출되기까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성원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9일 특위가 설치되어 올해 9월 13일 합의문이 도출되기까지 누구도 부지런한 사람이 그 날짜를 세어봤더니 36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노사정 대표들께서 특히 많은 어려움과 많은 이 난관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결단을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노사 대표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와 또 협상 과정에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품격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셨고, 정부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이 노사정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노사정 대표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세 가지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번 합의는 상당히 선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IMF 사태와 같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폭발되고 나서 수습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우리가 이미 예견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두고 이것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진 선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어제 극적으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금 이따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아침 엄선된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한뉴스5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가 시작한 지 20여 분 뒤 국회에 도착했지만 회의장 대신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 내일 중앙위 개최를 둘러싸고 비주류 진영의 공세가 계속되는 데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 강행 방침을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 찬반 투표에 빗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에게 유신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저희 진위와 다른 표현으로 인해서 잘못 전달된 점에 관해서 깊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주류와 비주류 간 불협화음은 여과 없이 노출됐습니다.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포기하고 당 대표는 왜 총선 룰을 통과시키는데 자신의 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을 묻는 것일까? 당 지도부가 뽑혀지면 그 어떤 이유를 붙여서 흔들어대는 그런 그 악폐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과 통탄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중앙위 무기한 연기를 요청한 데 이어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도 중앙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가 돼야 하며 강행될 경우 무기명으로 혁신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류 측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유신 발언을 들어 이종걸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청문회를 거쳐 각군 작전 지휘를 하게 될 이순진 합참의장 내정자. 합참의장의 비주류인 삼사관학교 출신이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 통수권자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통수 지침을 구현할 수 있는 군 본연의 임무에 묵묵히 정진함으로써 첫 해군 총장 출신 합참의장에 이은 파격 인사의 연속으로 육군과 육사 중심의 군조직을 전면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경북 군의 출신인 이순진 내정자는 친박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1년 선배로 2년 가정 후 임관하는 3사 출신으로 세 번째로 대장까지 진급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육사 출신이 장악한 군 조직에서 수도 군단장과 제2작전사령관을 지냈지만 획득과 작전 분야 등을 거치지 않아 방산 비리와 작전 실패 책임에서 걸릴 게 없다는 점도 발탁 요인으로 작용됐습니다. 키 165cm로 별명이 작은 거인인 이 내정자는 부하 장병에게 직접 손글씨로 편지를 보낼 만큼 자상한 성격으로 전형적인 덕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방부는 육군 총장엔 장준규 1군 사령관, 공군 총장엔 정경두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엔 김현집 3군 사령관을 내정했습니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이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은 육사 37기로 임관했다가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그 동기생인 육군 중장 8명 가운데 3명이 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재수 3군 부사령관과 신원식 합참차장, 전인범 1군 부사령관은 배제됐습니다. 특히 이재수 부사령관은 중앙고까지 동창이어서 어려서부터 각별했던 사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씨하고 절친이십니까? 저희들은 절친이란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잘 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친하십니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인사 때 통상 임기보다 먼저 기무사령관에서 교체된 적이 있어서 당시에도 박지만 인맥 배제설이 거론됐었습니다. 군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지휘 역량과 품성에 따라 최적의 인사를 발탁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지만 씨 친구인 장성들은 대장 승진 누락된 군을 떠나는 관행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승진한 군 수뇌부는 지역별로 충남 3명, 서울 2명, 경남과 경북이 각각 1명씩입니다. 호남 출신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북한이 201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가진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관측 위성 개발이 마감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라고만 밝혔습니다.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듯 평화적인 우주 개발은 주권 국가의 합리적인 권리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위성 발사를 빌미로 여러 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왔습니다. 위성과 미사일은 로켓에 탑재하는 것이 과학 장비냐 아니면 탄두냐에 따라 구분될 뿐 발사 원리는 유사합니다. 실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8.25 합의에 따라 어렵게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 김정은이 양강도에 건설 중인 백두산 발전소를 둘러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전소 이름을 백두산 영웅청년 발전소로 붙여주면서 흡족해했습니다. 멋있다고, 정말 웅장하다고, 미남자처럼 잘생겼다고, 올려다보면 하늘 끝에 닿은 우리 청년들의 기상을 보는 것만 같고
백두산 발전소 공사는 2002년부터 시작됐지만 10년 넘게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올 4월 이곳을 찾은 뒤 확 달라졌습니다.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10월 10일까지 무조건 공사를 끝내라며 속도전을 주문한 겁니다. 결국 군인, 학생, 청년단체들이 대거 동원됐고 그렇다 보니 공사는 급진전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선봉대 돌격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을 보시고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동아일보가 최근 탈북자를 포함해 30여 명을 심층 인터뷰했더니 북한 주민들은 정치 상황엔 무관심했습니다. 평양의 한 식당 TV에 김정은이 등장하자 시끄럽다는 듯 볼륨을 줄여버렸다는 말도 나옵니다. 제발 우리를 못살게 굴지만 말아달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그럼 아까 전해드렸던 노사정 합의문 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모셨는데요.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곽수종 경제학 박사,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대로 한국노총이 경론 끝에 노사정 합의안 의결했고요. 이걸 합의안에 노사정 대표 공식 서명했습니다. 하반기 국정 최대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구분 능선을 넘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입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머나먼 갈 길에 첫 걸음을 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길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이니까 첫 걸음을 뗐다는 데서 의미를 좀 합의상을 한번 짚어보죠. 저게 네. 이제 중장기 과제죠. 저게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었고요. 일반 해고, 즉 성과가 안 좋다거나 네. 뭐 직장에 적응 못하는 그런 직원을 이제 구조조정, 뭐 일명 자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일반 해고에 대한 기준 명확화, 또 임금 피크제, 일정 나이 수준에서는 임금을 깎을 수 있게 하겠다. 네. 이 두 가지 쟁점, 어쨌든 이제 타협이 됐고요, 대타협이. 나머지 지금 나오는 세 가지 부분은 굉장히 저 부분이 긍정적인 건데 좀 묻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네. 그동안 말이 많았던 통상 임금의 범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하고요. 네. 교통비, 식비도 다 넣다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도 이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게 돼서 실은 저게 많이 부각은 안 됐지만은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줄 겁니다. 이제 52시간으로 줄었던 게요. 또 비정규직에 대한 연장 기간도 기존에 2년 아니었습니까? 네. 2년에는 무조건 재계약을 통해서 정규직이 되던가 아니면은 나가야 되는데 이 기간을 4년으로 늘렸다는 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2년에 4년 늘린 것 때문에 이번 합의안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5일 근무제 도입되면서 한국 생활 자체가 변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노동시간이 이렇게 단축될 경우 근로자의 삶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로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수 경기도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8시간인데 이제 아무리 많이 해도 52시간이고 네. 일단은 몇몇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런 근로자는 있습니다. 즉 나는 이제 OT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돈을 더 받고 싶다. 네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8시간 특별 근로를까지 줘서 다른 이제 보강까지 마련을 했는데 이렇게 근로 시간이 52시간으로 줄게 될 경우에 그 많은 여가 시간, 이 여가 시간에 활용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또 많은 일자리도 생기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직업, 또 수익원도 좀 생기게 되니까 아마도 이 부분이 큰 틀의 또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근로시간이 68시간일 때도 사실 야근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시간이 더 줄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늘어나진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지적 때문에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된다. 서구식으로 바꾸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정리에 따르고 퇴근 시간 7시여다 할지언정 9시, 10시까지 일하니까 이 문화도 함께 바꿔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숙제이기도 합니다, 실은. 일단 이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하고 취업규칙 변경, 네. 이건 중장기 과제, 노사 협의 통해서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고요. 나머지 5가지는 지금 바로 내일부터 네. 입법화 작업에 들어갈 텐데 어떻습니까? 이번 10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그런데 아마 상임위 문턱도 못 넘지 않을까. 아유, 네. 환노위에 가서 여야가 치열하게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기계적인, 기술적인 면을 좀 보면은 환노위 소속이 지금 여야 동수인데 이쪽에 한 명이 이제 이완구 의원이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적절하게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부터 교체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용 부분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힘들기도 한데 이번에 어쨌든 첫 걸음을 뗐으니까 환노위에서 입법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냈으면 통과는 뭐 나중에라도요. 여기까지 네네.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게 이제 간단치가 않은 것이 이제 뭐 노사정 합의라는 것은 1단계고 결국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네. 되는데 전체적인 전력을 좀 따져보면 사령부, 지도부의 의지는 새누리당이 강하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이걸 무조건 이제 어떤 정치 일정들을 밀고 가겠다는 입장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지도부가 좀 자중질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노위만 딱 가보면 정철진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8대 8입니다. 선진화법 여야 동수죠? 동수입니다. 네. 8대 8인데다가 상임위원장이 김영주 의원인데 이분이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노동계의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8명의 전투력이 새누리당을 압도합니다. 네. 거기다가 보면 언수미 의원 노동연구원 출신이죠. 거기다 심상정 의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통적으로 이 깊이 상임위였습니다. 환노위가. 초선 6명에다가 거기다 누구까지 있는가 하면 이완구 전 총리 거의 의정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새누리당이 지금 불이 나가지고 선수 3명을 긴급히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 교체를 하는데 일단 사령부의 지휘력은 새누리당이 나은데 반해서 1선 4단의 전투력은 야당이 월등한 이런 이상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아마 이 부분에서 치열한 공방인데 새누리당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론 여론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엄청난 여론전을 할 겁니다. 1차 여론전은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이긴 게 쉽지 않습니까?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입니다. 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당은 지금 이거 신경 쓸 틈도 없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여야의 어떤 지도부끼리의 정치적 일괄 타결로 가지 않겠나라고 네. 봐지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번 국정감사의 이번 정기국회의 치열한 가장 쟁점이 되는 상임위가 환노이고 전투력은 야당의 압도적 우위인데 새누리당이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이제 과제다 이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고향 가실 분들 미리 신권 교환을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련될 예정인 은행 이동창구 이용법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추석이 다가오면서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용돈을 드리기 위해 미리 은행에서 신권 바꾸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고향집으로 가다가 그 중간에 휴게소에서도 신권 교환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주요 은행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추석 귀성객들을 위한 이동 점포를 운영합니다. 먼저 국민은행은 KTX 광명역 8번 출구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에 이동 점포를 열어 신권 교환과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하나은행은 강릉 방향 용인휴게소와 하행선 양재 만남의 광장에서, 농협은행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에서 마찬가지로 신권 교환과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신한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화성휴게소에 이동 점포를 열어 예금 상담, 통장 정리, 신권 교환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채널A 단독 보도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3명이 집단 결핵 보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아직 검사하지 못한 신생아까지 총 120여 명의 건강이 안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김태현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음에도 계속 신생아를 돌봤던 간호조무사. 이런 간호조무사의 병 확진을 알고서도 통보를 늦게 한 산후조리원. 이 두 사람 때문에 많은 신생아들이 결핵균에 노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여기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조무사 이모 씨가 결핵 확진 판진을 받은 것은 지난달 24일, 즉 8월 24일입니다. 하지만 이 간호조무사 이모 씨가 몸에 이상을 느낀 것은 7월 초고, 이거 결핵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8월이라고 합니다. 겨우 한 달 동안 이 간호조무사 이모 씨가 돌본 신생아 120명에 달합니다. 이 신생아들 중에서 이미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3명입니다.
아직까지 부모에게 통보가 가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결핵 검사를 받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이 간호조무사 이모 씨가 결핵 확진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산후조리원을 일주일이나 지난 후에 부모들에게 통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동안 2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이 부모들 지금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음성 판정을 받은 아이에게는 50만 원, 양성 판정을 받은 아이에게는 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들이 약 100일 동안 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100만 원으로 신생아들의 건강과 이 부모들의 아픈 마음 달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병원과 산후조리원 둘 다 의료기관 특수시설입니다. 또 의사와 간호조무사 본인들이 병이 있는 것을 의심이 하면서도 계속 진료를 했던 점도 동일합니다. 또 병원과 산후조리원 기관 시설의 장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늑장 통보함 정도 비슷합니다. 이 사건과 무엇이 비슷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와 이 사태 모든 점에서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간염병과 전염병이 생길 때마다 이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안전하게 병원에 다닐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히나 대상이 신생아라서 더욱더 마음이 아픈데 생후 12주가 지나야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신생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럼 점점 더 환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7명 중에 13명이 감염됐다고 하는 건 생후 120일이 지난 아이들이고요. 지금 120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들이 또 지금 57명 정도 있고 네. 또 부모들도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아이들과 같이 접촉을 한 부모가 감염될 수도 있고 이 간호조무사가 그 산후조리원의 B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최초에는 이제 B동에 관련해서만 전수조사를 했어요. 근데 A동의 한 아이도 지금 결핵 판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A동까지 그 메르스 사태와 굉장히 비슷하죠. B동에서 시작했던 게 다시 A동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13명 아이들만 결핵에 걸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지금 양성 판정을 받은 이 피해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 가족들의 인터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식욕부진, 구토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막 뿜어냅니다. 아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네, 산후조리원 측 문제가 되자 지금 문을 닫고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산후조리원의 늦장 대응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고 한참 동안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일주일 이상 지나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했던 거거든요. 과거에 계속 있었던 이런 감염병에 관련된 그런 늑장 대응과 거의 유사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 병원이나 지금 이 산후조리원에서는 확진 판결을 받은 아이들에게는 100만 원 그리고 음성을 받은 아이들에게도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을 상황이어서 향후에 이제 소송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과실 부분이잖아요. 이 과실 부분에서 이 늑장 대응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측은 조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원 측의 입장 들어보시죠. 병원에서도 BCG를 맞았는 애기들이기 때문에 BCG를 통해서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파장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 감염된 아이는 나중에 성장해도 또 이렇게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더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핵이라는 게 단순히 몇 푼의 보상금으로 그렇죠. 지나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완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일단 이 아이들이 지금 거의 신생아잖아요. 근데 신생아인데 100일 동안 이제 또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이 시달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저 산후조리원 측은 이 BCG 예방 접종이 이제 결핵을 막는 거잖아요. 네.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이 산후조리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아이들의 결핵 수치는 BCG를 맞았을 때보다 훨씬 높아서 BCG와 관련성이 없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산후조리원에서 얻을 이런 피해들이
계속 이제 추가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분은 이 지금 부모님들까지 생각을 하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산후조리원 위생 상태라는 관리 문제 그동안 여러 번 좀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산후조리원이라는 성격 자체가 어느 정도도 영리기관이니까 이걸 의료기관과의 어떤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법규가 많이 개정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뭐 병원처럼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 영역에 있는 그런 체크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또 계기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다른 법규와 또 이런 원칙들이 적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미국 쪽에서 이민이나 여러 가지 그 법 검사에서 질문을 받는 게 계략 주사를 맞았냐라는 아이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계략 보균율이 제일 많은 그런 국가 중에 하나로 지금 네. 취급을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한번 계략을 앉게 되면 우리 폐나 이런 부분에 스크래치라 그러죠. 자국이 남게 된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발병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방금 이런 신생아들에 대한 산후조리원의 저런 처사는 상당히 좀 부모 입장에서 또 국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 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렁크 속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서 충격을 줬었는데 이 용의자 김일곤이 지금 공개 수배가 됐습니다. 네. 바로 저 그런데 사람이죠. 네네. 네. 전과도 22범이라고 하고 지난달에는 또 경기도 일산에서 납치 미수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럼 이 용의자도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나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범행의 사체 훼손 정도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과 22범 중에 살인은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강도나 특수절도 그리고 강간 정도 그런 류의 사건들이었는데 어찌 보면 범죄자가 진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번 달 24일에도 오후 11시에 일산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을 납치하려다가 이제 미수에 그치고 그 여성의 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는데 검거를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11일 날 낮에 차량이 불에 타는 것 때문에 이제 소방관들이 와서 트렁크를 열어보고 이제 거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사체 훼손의 정도가 통상적인 그런 뭐 절도나 강도하다 뭐 우발적으로 죽이는 수준이 아니고 네네. 굉장히 심하게 훼손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돈도 돈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일정한 뭐 쾌감을 얻는다거나 그걸 가지고 뭔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게 좀 명백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범죄자가 진화해서 이제 연쇄 살인마로 지금 변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네, 전과 22범이고 이미 일산 마트에서 범행을 저질러서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범행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수배 전단 전국에 배포했는데 현상금 1,000만 원 걸고. 네. 근데 이런 수배가 지금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단 자체가 또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과거와는 달리 전단지에 대한 주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경찰청 내부에서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단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이랄지 SNS랄지 좀 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식으로 아마 저런 사진이나 저런 것도 경찰청에서도 좀 바꿔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SNS를 활용한 좀 이런 수배, 그렇죠. 범인 추적도 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로 나흘째를 맞는 국정감사가 연일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제와 경찰 최고의 수장 두 분이 국감장에서 보기도 민망한 순환을 겪었는데요. 먼저 최경환 경제부총리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언제쯤 국회로 돌아오실 예정이신가요? 예산은 네. 끝나고 오시겠죠? 국민들로서는 장관운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시약점이라 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좋으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약점이라 줘서 그래서 좋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보다 높게 점수를 줬구나 그런 그게 뜻으로 웃을 말씀드립니다. 일이십니까? 조 장관이 계시는 동안에 절대 나아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서 국민의 일자리까지 망가뜨린 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게 악담을 하지 마시고요. 악담이 아니고요. 통계 수치를 보시라고요. 네.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풀어보려고 하다가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가 이게 이제 매년 반복되는 건데 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야당의 어떤 그 지난번에 말 놀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국회의 권능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옛날에 여야 존경받던 조순영 의원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거의 국회 도서관에서 그냥 이렇게 뭐 늘 공부하고 상임위 준비를 해왔는데 아까 최경환 부총리 나왔지만 기재부의 우수한 공무원 집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재부에 소속된 의원들은 보좌관 7명을 데리고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피감기관을 힘에 붙이죠. 그러면 평소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어느 정도 이제 이걸 따질 수 있고 네네.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목은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금 뭐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장관운이 좀 없다. 언제 복귀할 거냐 이건 굉장히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정책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조곤조곤 따지면서 뭐 개선한다든지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했고 실력은 없고 주목은 받아야겠고 그러면 네. 어떻게 됩니까? 해프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 실세 부총리를 좀 몰아쳤다. 네네. 뭐 이런 정도에서 주목을 받고자 하니까 네네. 국민 입장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방금 저 국감을 보면 김현미 의원하고 최경환 부총리 공방에서 도대체 뭘 질문했고 무슨 네. 답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네. 그러니까 아주 질 낮은 말싸움이 반복되는 이런 국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역시 국회의원들이 조순영 의원한테 좀 배워야 된다. 네. 그다음에 우리 상시국감 하자는 것도 이런 맥락인데 평상시에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네. 문제점을 좀 잘 천착해서 국민 삶에 도움이 네.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피감기관 데려놓고 막 저런 식으로 인격 모독을 한다든지 뭐 시약점 이런 얘기는 좀 네네. 하나만한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네. 예, 이번 주에 사실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의 발표도 있고 또 뭐 주식시장은 옵션 만기이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뭐 굳이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뭐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가 어떤 상황이냐, 네네. 국가 부채가 어떤 상황이냐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이 장면만 아마 특별히 보게 되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여야를 떠나서 말씀만 하시면 전부 다 국민 그러시는데 사실 국민들이 국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사실 그 국가가 상당히 힘든 시기에 경제부총리직을 맡으셨죠. 앞에서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봤냐 말씀을 드리면 괜찮다, 살아날 수 있다, 곧 우리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을 가지고 한국 경제를 보셨고 최경환 부총리는 최소한 한국 경제가 상당히 위중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돌파하는데 나름대로 추경을 쓴다든지 경제 부양책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관을 가지고 계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아마 최경환 부총리가 현호석 전 경제부총리의 그 뜻과 약간 다른 경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거기에다가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F 안 줘서 C를 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약적 맞습니까? 예, 뭐 글쎄요. C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B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수모를 당한 또 한 명의 수장이 있습니다. 바로 강신명 경찰청장인데요. 야당 의원에게 권총 격발을 시연하라는 요구까지 받았는데 먼저 한번 보시죠. 조정하고 격발까지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죠. 끝까지 격발해 보시라고. 네, 꺼내서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선장님. 안전공을 제거하시고. 네, 앉아서 하세요. 생기술 깨말이야죠. 안전공을 제거하시고. 아니, 뭐이 도전해 보세요. 그따위 국정감이 어딨나? 아마세요, 손가. 회장님. 네. 자, 놓으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그건 아닙니다. 있잖아요. 90년에도 있다 있습니다. 자,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고. 국정감사장에서 경찰청장한테 그런 거를 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로밖에 볼 수 없고. 어떻습니까? 90년대에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서청원 경찰의 의원- 사기 크게 떨어졌을 것 서청원 같은데. 의원이 칠선 의원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일 맏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굉장히 대화 타협을 중요시하는 분인데 뭐 굉장히 화가 나신데 화가 날 만하죠. 왜냐하면 강신명이라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찰이 수장 아닙니까? 수장인데 수장을 불러놓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권총 하나 줘서 격발 순서대로 해봐라. 그러면 뭐 육군 참모총장 불러가지고 그 뭐 군사 뭐 시범 보여봐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 문제는 뭐 강신명 개인 그다음에 이 의원 유대윤 의원이 본인 그거보다는 전체 경찰 조직의 사기 문제를 생각한다면 경찰이 공기인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 대신해서 서청원 의원이 화를 내신 것 같은데 정말 잘못된 일이죠, 저거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있을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런 국감 자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사실 앞에서 우리 최경환 부총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노사정 타협 이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이슈들이 많고 또 치안과 관련된 앞에서 사건 보고에서 많은 사건들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경찰의 입장 그리고 경찰대 출신들이 지금 조기 옷을 벗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기타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 총수에게 창피를 주기 위한 저런 방식의 국감은 아마 야당 의원으로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새정치민주연합 유대훈 의원, 이번 질의한 유대훈 의원은 군미필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재신임 언급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갈등 연일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표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 처음으로 불참했다고 하죠. 보이콧을 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차가 밀려서 공개회의는 불참합니다라고 했는데 네. 도착했는데 이제 저 최고위원 회의실로 안 가고 대표실로 바로 갔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심기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승부처에 와 있다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생각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앙위 무기연기 요청을 안철수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론 국민 여론에 심판받는 것도 중진들이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대치를 아주 급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문재인 대표는 거의 뭐 마이웨이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오후에 안철수 의원이 다시 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반론 오전 9시 반 네. 하겠다 뭐 이렇게 1시간 뒤에 아마 안철수 하겠다 의원이 하고 있는데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안철수 전 대표께 드리는 걸 거기에 대한 답글 가지고 야당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 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어쨌든 9월 위기설 했는데 추석을 전후해서 야당의 위기가 그냥 뭐 가을만큼 깊어가는 거 아닌가. 네. 출구는 잘 안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오전 9시 반쯤에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하겠다. 저 답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좀 하실까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됐던 거는 그래 지금 일단 중앙위 의결 무기 연기하고 재심하지 말자. 재심 연기하지 말자라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래는 답이 항상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말고 당의 화합을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취지신데 강론이 없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도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문재인 대표 똑같은 내용을 지적한 네. 거잖아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뭉칠 수 있느냐를 네.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 갖고 그건 도저히 당이 어떻게 네. 앞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다는 취지신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답은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안철수 의원 주변에 있는 분들과 계속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를 고민하신다는데 오늘 아침 9시 반에 어떤 류의 강론을 내놓을지 또 네. 총론을 내놓는다면 어찌 보면 의미 없는 기자회견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떤 강론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혁신 문제, 혁신이 안을 가지고 재심을 묻겠다는 게 문재인 대표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혁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태로는 총선을 이길 수 없다는 데 방점이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 위기가 어디서 생기냐? 4.29 재보선 실패했고 문재인 대표 사퇴라는 압박이 있었고 혁신위를 통해서 돌파하겠다 했고 혁신안이 지지부진하니까 이 혁신안을 중앙위에 붙이고 당론, 국민 여론 두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문재인 대표가 승부를 건다면 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 지금 나온 혁신안 가지고도 설사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니 제로베이스 다시 짭시다. 그 제로베이스가 뭐겠습니까? 당신 물러가고 그렇죠.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짜자는 것은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안철수 의원이 하고 있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사실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낡은 진보의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파 청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부패 인사에 대한 척결 문제 이야기했습니다. 당 안에서 자기의 친척을 뭐 우리가 갑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네. 회사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사람도 네. 있고 기타 등등의 부패와 연관된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는 게 나오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인적 청산을 하고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새로운 인사를 영입하는 부분을 보여줌으로 해서 과연 안철수가 말하는 낡은 진보의 청산과 부패의 척결이 무엇인지 인사를 통해서 한번 보자는 게 아마 네. 안철수의 입장이면 그럼 안철수 대표 전 대표는 강론을 말씀하셔야 되는 게 그 다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는 아마 그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근데 조국 교수는 이런 얘기 할 거면 차라리 탈당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당을 나가라라는 얘기인데 그 절차라는 것은 주류 쪽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절차인 것이고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중앙위 가자
당심 여론조사 물어보자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절차인 것이지 당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혁신위원이 뭐 전 대표 보고 나가라 마라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어떻게 보면 친노의 속내를 좀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표가 아주 우리 조국 교수님과 뭐 많은 이야기를 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는데 막 딱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조국 교수가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집안 싸움, 사랑 싸움 일어나게 되면 누군가는 좀 신우라도 나서 좀 뜯어말게 되는데 말리는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 점이 하나가 답답하고 안철수 의원이 그랬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상원 소장께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혁신위가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혁신위가 공천 룰까지 손을 대고 만약 당 위에 있는 존재로서의 비치는 모습 그리고 한 분의 지금 금방 말리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안민석 의원이 나름대로 말리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솔루션도 제안을 좀 했는데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 투표 접고 부산 영도에 가서 김무성 대표와 한판 붙어라.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와 싸우지 말고 부산에 출마해라. 그리고 조국 교수도 부산에 출마해라. 저런 게 뭐 솔루션이. 저거는 제안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트는 거죠. 트는 건데 정치인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강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담론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강론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더 정치인답고 멋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많으니까 좀 더 강론을 듣자. 아마 그게 더 국민들의 요구인 것 같고 지지자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연예계 뒷이야기, 연예계 핫이슈로 만나봅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계속 나와 계시고요. 류대산 연예 전문 리포터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좀 볼까요? 너무 활기차져가지고 갑자기 적응이 안 되네요. 너무 아침이라서. 네. 조광지체의 불타는 청춘이라는 이름인데 일단은 김혜선 씨, 배우 김혜선 씨의 열애설이 어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 그 김혜선 씨 이제 회사 소속사 측에서도 김혜선 씨의 열애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결혼 계획까지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아마 지금 뭐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정철진 기자님 아실 거예요. 김혜선 씨 그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엄청난 인기의 데스타였죠. 책받침 스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스타는 뭐 김혜수 씨라든지 뭐 이상아 씨라든지 뭐 최시라 씨 뭐 이런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스타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억척스러운 엄마 역할이라든지 뭐 아내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부연 역할 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엄청난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김혜선 씨의 또 열애설 이런 것들이 더욱더 좀 조명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몇 번의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김혜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의 이혼의 아픔이 있는데 특히 이제 2번째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좀 큰 아픔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떤 사업가와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딸의 어떤 양육권 친권을 위해서 본인이 그 사업가의 남편이 지고 있었던 빚 17억 원을 본인이 떠안으면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든 아픔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최고 인기였었고요. 우리가 지금 뭐 한류 스타 하는데 일본으로도 진출한 거의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김혜선 씨. 일본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렸었는데 우리 방금 류대산 리포터가 얘기한 것처럼 뒷부분에 결혼과 함께 좀 아픔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열애 또 재기까지도 꿈꾸고 있는 김혜선 씨 모습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좀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연예 핫이슈 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야구의 꽃 연예인 시구. 이 주제를 뽑은 게 바로 어제. 효민. 걸스데이 효민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티아라입니다. 티아라. 죄송합니다. 티아라. 저도 네라고 했네요. 야구 선수 강정호 씨와 시구를 가졌죠. 바로 저 화면인데. 노바운드로 정확히 들어가서 하고요. 국내보다도 저쪽 이 피츠버그 홈페이지에서도 굉장히 제대로 된 시구였다. 뭐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댓글에서도요. 그 덕분인지 이날 강정호 씨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굉장히 두드러졌었고 굉장히 지금 또 나오고 있죠.
또 저렇게 미녀가 와서 또 해주면은 힘이 나죠. 네. 근데 연예인들이 시구를 많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요. 이 걸어 다니는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연예인을 부르면은 얼굴만 비춰도 돈을 줘야 돼요. 네.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왔다 가도 이제 행사에 그 비를 줘야 되는데 유일하게 연예인을 불러놓고도 돈을 안 주는 그런 이벤트가 아, 돈을 안 주나요? 네, 그게 바로 저 시구 행사이기도 한데요. 시구에서는 어떤 뭐 시구비라는 게 없고요. 지금 나오는 거에 따르면은 연예 매니지먼트에서 오히려 우리 연예인을 좀 시구 선수로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매니지먼트사에서 애걸복걸하는 부분이 바로 저 시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시구에 관련해서는 또 연예인들이 하나의 등용문으로도 발전된 상태입니다. 시구를 하면 실제로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가나 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단 측에서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매니지먼트사에서 먼저 러브콜을 합니다. 우리 연예인을 좀 시구를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시구를 하게 되면은 홍보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근데 연예인들이 시구를 하면 우리가 개념 시구당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구를 하게 되면 보통 여자 연예인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복장이나 차림이 뭐 하이힐을 신고 뭐 네. 치마를 입고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시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마 그 홍수아 씨가 그 시구를 하면서부터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 네네네. 클라라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클라라는 클라라는 하이즈를 입고 갑자기 그렇죠. 등장을 이제, 해가지고 네, 된 거고요. 지금 홍수아 씨가 홍수아 씨가 나오고 있는데 있군요. 이때 이제 칠부 바지에 이제 약간 운동화로 정말로 투수 같은 느낌으로 정말 시구를 했거든요. 이때부터 어떤 개념 시구의 어떤 역사가 쓰여지기 네.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제 많은 여자 연예인분들이 정말로 공을 잘 던지겠다라는 일념으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념 시구라는 말이 좀 생기지 않았나. 유대산 리포터께서 네. 야구 경기의 꽃, 연예인 개념시구 탑5를 뽑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시작 개념 시구의 정석 홍수아 씨를 일단 네.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특 시구의 원조 클라라 씨는 제가 뭐 인터뷰도 많이 했지만 이 시구 이후에 정말 승승장구 가도를 달게 됐죠. 이때 사실상 인기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바로 저 시구였죠. 마치 한 마리 얼룩말 같은 정말 많은 남성들이 정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였고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극찬했던 신수지 씨의 어떤 그런 시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당신이 이런 시구를 앞으로도 살면서 과연 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글을 올릴 정도로 180도 백 일루전이라는 네네. 체조에 나오는 그런 형태를 가서 공을 던졌었는데 그 CNN 그러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CNN 스포츠에서도 거의 베스트 시구로 나와 있고 네. 자료화본에서 요즘에도 이 신수지 씨의 시구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 씨도 보이네요. 네, 그렇죠. LA 다저스가 뽑은 미녀 시구자 4위에 뽑힐 정도로 네, 굉장히 또 아름다운 또 시구자로. 마지막으로 이제 윤보미 씨 어떻습니까? 지금 허구현 네. 해설위원이 시구 나오고 1위로 있네. 뽑기도 했는데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기존에는 아까 말한 이제 홍수아 씨의 시구가 거의 완벽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2005년에 홍수아 씨의 홍드로가 있었다면 2015년에는 바로 에이핑크의 윤보미 씨인데 곧 던지게 될 텐데요. 폼이나 이런 것들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때는 와인드업도 하죠. 그다음에 다리를 들고 무게 이동을 한 다음에 그대로 노바운드를 들어요. 그래서 허구현 씨가 허구현 씨가 저걸 보고선 윤보미를 스카우트하고 싶다. 무조건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네네. 제대로 된 시구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개념 시구를 보여주는 연예인들도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이힐 보이시죠? 저렇게 되면 땅을 파지 않나요? 저게 이제 과거의 네. 이제 모습들이었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저런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진은 가수 양파 씨고요. 이번에 어그부츠입니다. 손세영 씨네요. 좀 추우셨나 봐요. 근데 이번에도 하이힐이 등장했는데 가수 보아 씨고요. 저 하이힐 신으면 다 파질 텐데. 네, 투수들도 힘들 그라운드가. 텐데. 네. 저기다 2005년 홍수아 씨 시구 전 일일 겁니다. 네. 근데 사극이 좀 등장했습니다. 연기자 정세훈 씨인데요. 뒤에 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특한 시구를 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좀 홍보 순환으로 또 한복 입고 올라오신 분도 네, 계시네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아, 전인아 씨네요. 네, 전인아 씨는 한복을 입고 시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자켓까지 분들이 쓰시고. 이런 분들이 무개념 시구의 또 탑5로 불릴 만한 무개념 시구라기보다는 조금 황당 시구 정도로 하면 되겠죠. 무게물을 볼 수 있습니까? 잘 몰라는 거죠. 네. 시구가 뭔지는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당시 매니지먼트도 잘 못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나 보입니다.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티서 소녀시대 네네. 태연 티파니 소녀씨가 이제 허연 소녀씨가 다저 스타디움에 이제 시구를 하러 갈 때 제가 인천공항에 직접 마중을 나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일화를 좀 하나 있다면 그 류현진 선수에게 제가 실제로 그 야구공에다가 편지를 써서 드렸어요. 그래서 스타디움에 가서 던지면서 이제 류현진 선수에게 또 그걸 또 전달했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예계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